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152쪽 살기 좋은 도시 단원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자료 1, 2 막대 그래프를 먼저 볼 텐데요. 왼쪽에 있는 자료 1번 그래프는 세계 도시의 경제 순위입니다. 즉 경제 순위라고 하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사는 도시가 1위 뉴욕, 2위 런던, 3위 도쿄 순서고요. 우리나라의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순위가 8번째인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산다 라고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뭐냐 밑에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 영향력이라던가 그 도시의 경쟁력 지수, 세계 금융센터 지수, 도시의 GDP 같은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경제 순위가 높은 도시가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도시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경제 순위가 높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할까라는 질문에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봤을 때 1위는 호주의 멜버른, 2위는 오스트리아의 빈, 3위가 캐나다의 밴쿠버이고요. 우리나라의 도시는 지금 순위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 없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는 뭘 기준으로 평가를 했느냐 보니까 교육시설이나 안전성, 기반시설, 문화 및 환경, 의료시설들이 많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1 보세요. 자료 1과 자료 2처럼 세계 도시의 경제 순위와 세계 도시의 살기 좋은 도시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이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까요? 흔히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시면 살기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 뭐 때문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살기 좋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 그 선진국들의 도시 문제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만큼 번화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교통이 너무 편리하다 보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든지 또 인구가 너무 많이 모여 살면서 도시의 환경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인구 대비해서 어떤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순위와 살기 좋은 도시 순위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본문 153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했을 때 어떤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연 환경이 아름다워야 살기 좋은 도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도시는 그래도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많아야지 그게 살기 좋은 도시지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세요. 대체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만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문화가 개성있고 여유롭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의료와 복지, 교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을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이 공통점들을 쫙 뽑아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자, 여러분 요거를 잘 봐두세요.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어떨 때 우리가 삶의 질이 높다고 한다? 환경이 깨끗하고 여유롭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 행정시설 같은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삶의 질이 높다 할 때 살기 좋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선 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살기 좋은 도시는 단순히 도시의 경제력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 도시의 경제 순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도시이냐랑 그 도시의 다시 쓸게요. 살기 좋은 도시 순위는 어떻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거랑 얼마나 살기가 좋은가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활동 가서요. 그 전 세계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아까 막대 그래프 오른쪽에 있었던 도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멜버른이에요. 인구가 약 450만 명인데 의료 도시 기반 시설들 많고 공원과 녹지 공간이 있어서 시민들의 생활이 풍요롭다. 오른쪽에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흔히 뭐 모차르트의 도시라고 하면 빈 생각하죠. 음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이 배출된 나라이자 도시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문화시설이 굉장히 잘 발달하였고 범죄 발생률이 낮아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리 도시의 경제 순위가 높다고 해도 뭐 하루 걸러 하루씩 막 살인 뭐 혹은 뭐 강간 이런 범죄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 발생률도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 다 볼게요.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여기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적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가 약 60만 명이래요. 굉장히 그 땅에 비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점, 사회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그 다음 라 보세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헬싱키 농업을 장려하면서 도시와 자연이 공존되어 있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 2, 3, 4 가나다라를 봤을 때 공통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우선 뭐 의료라든지 행정 같은 도시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 지금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녹지가 굉장히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막 빽빽하게 건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막 건물 속에서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는, 그다음에 범죄 발생률이 낮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살기 좋은 도시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4쪽 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 저런 도시들은 처음부터 그냥 좋은 도시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줄부터 보십시오. 오늘날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들도 처음부터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었다. 과거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많은 도시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의 채터누가예요. 여기는 인근 공장에서 날아온 오염 물질 때문에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대기 오염 물질 줄이고 그래서 강도 살려내고 차량도 줄이고 배기가스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기버스 운행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환경이 깨끗해졌다라는 얘기고요. 밑에 자료 2는 브라질의 쿠리치바예요. 여기는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환경 파괴나 교통 체증 등으로 이제 위기가 왔었는데 일단 차량을 줄여야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시민이 걷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 즉 도로에 차들이 우선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교통정책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자동차를 적게 이용하니까 환경이 더 나아지겠죠. 그 다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서 매염을 절감시키는 이런 버스를 이용을 했더니 도시가 많이 깨끗해졌다. 살기 좋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155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선생님이 퀴즈 폼으로 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56쪽 내용 보면서 우리 8단원 선생님이랑 같이 동영상 들으면서 봤던 얘기들 복습 겸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곳을 도시라고 했나요?
일정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서 거주하는 공간을 도시라고 했습니다. 도시의 특징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 말은 뭐다? 인구가 굉장히 빽빽하다. 그래서 토지를 널널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집약적으로 토지 이용을 한다 했습니다. 이런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인데요. 도시 내부에서는 세 개로 나눠져 있네요. 뭐랑 부도심이랑 주변 지역. 여러분 이번에 들어갈 말은 도심입니다. 도심. 도심이 바로 도시의 중심부고요. 그 중심에 있는 업무 지역. 뭐라 한다 했죠? 중심 업무 지역 CBD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도심이에요. 부도심은 주변 지역 중에서도 뭐가 편리한 곳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형성이 되고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곳이 바로 부도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공장 같은 곳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 기능, 공장 기능, 공장 같은 곳들이 들어선다 했어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도시 내부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는 현상. 이거를 뭐라 하냐면 지역 분화, 나누어지니까 나눌 분이라는 한자를 써서 지역 분화예요. 이렇게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집값 때문이죠. 결국 접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높다? 집값이 비싸다. 우리 요거를 고칠게요. 땅값이라고 합시다. 땅값. 땅값이 비싼 곳에 대체로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주거 기능이나 공업 기능을 하는 곳이 들어섭니다. 내려가서 도시화 과정에 따라서 우리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선진국은 그 도시화 이 S자형 그래프 기억나나요? 서서히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다면 개발도상국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다? 훨씬 더 가파르게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도 각각이에요. 도시 문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살면서 땅값이 비싸지거나 혹은 너무 예전부터 한 100년도 더 전부터 이제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설들이 너무 낡았다든지 사람들이 이제 외곽 지역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나서 역도시화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난 그 자리에 슬럼이 형성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고 개발도상국은 과도하게 급하게 팍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그래서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불량 주택,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사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했던 거 살기 좋은 도시 보세요. 살기 좋은 도시 우리 어떤 도시라고 했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의 공통점들을 보면 환경이 쾌적하고 인구가 너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안전해야 돼요. 범죄율이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사고력 키우기 1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이 뭐냐? 도심에는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모여서 CBD를 형성하고 주변 지역에는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이 분포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바로 땅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심과 주변 지역의 땅값이 다르기 때문인데 땅값은 뭐 때문에 다르다?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땅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으면 땅값이 비싸지는. 여러분 도심과 주변 지역 중에 땅값이 더 비싼 곳은 어디죠? 도심이죠. 도심이 바로 땅값이 더 비싼 지역. 그래서 어떤 기능? 상업 기능. 이런 CBD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곳이 바로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싼 땅값이 비싼 도심에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공장은 지을 수 감당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곽으로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주변 지역의 주거 기능과 공업 지역이 분포하게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도시화 과정의 차이점.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스위스 보세요. 1870년대, 즉 19세기 후반부터 천천히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천천히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오늘날 어떤 단계? 오늘날 이미 종착 단계죠. 적을까요? 선진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도시화가 서서히, 현재는 어떤 단계? 종착 단계. 근데 그에 반해 개발도상국은 어떻다?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보세요. 1970년부터. 그러니까 도시화가 어떻게?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아직도 이 가속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개발도상국은 20세기 중반 혹은 후반부터 급격하게 도시화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어떤 단계냐면 가속화 단계. 계속해서 도시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씨를 쌤이 좀 많이 날렸었는데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해서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3번이요. 우리 오늘 한 거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환경이 제일 깨끗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범죄 발생률이 낮았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기반 시설이 제일 잘 갖추어져 있어야 돼,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등등등. 이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156조까지 해서 우리 8단원 도시의 내용을 마무리했는데요. 8단원 내용은 동영상으로 수업했지만 우리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이랑 다시 교과서로 복습을 하지 않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이미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진행했지만 시험에는 그대로 문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내주는 퀴즈 폼 절대로 대충 풀지 마세요. 퀴즈 선생님이 폼으로 내주는 거에서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꼭 복습하면서 문제 성실하게 풀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그 기한 안에 과제를 잘 제출했는지를 보고 출석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게 수행평가 점수에 들어간다고 선생님이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안 한 거라도 아직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늦게라도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오늘 것도 영상 보고 과제 제출 꼭 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 태풍 부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152쪽 살기 좋은 도시 단원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자료 1, 2 막대 그래프를 먼저 볼 텐데요. 왼쪽에 있는 자료 1번 그래프는 세계 도시의 경제 순위입니다. 즉 경제 순위라고 하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사는 도시가 1위 뉴욕, 2위 런던, 3위 도쿄 순서고요. 우리나라의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순위가 8번째인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산다 라고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뭐냐, 밑에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 영향력이라던가 그 도시의 경쟁력 지수, 세계 금융센터 지수, 도시의 GDP 같은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경제 순위가 높은 도시가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도시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경제 순위가 높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할까라는 질문에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봤을 때 1위는 호주의 멜버른, 2위는 오스트리아의 빈, 3위가 캐나다의 밴쿠버이고요. 우리나라의 도시는 지금 순위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 없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는 뭘 기준으로 평가를 했느냐 보니까 교육시설이나 안전성, 기반시설, 문화 및 환경, 의료시설들이 많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1 보세요. 자료 1과 자료 2처럼 세계 도시의 경제 순위와 세계 도시의 살기 좋은 도시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이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까요? 흔히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시면 살기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살기 좋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 그 선진국들의 도시 문제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만큼 번화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교통이 너무 편리하다 보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든지 또 인구가 너무 많이 모여 살면서 도시의 환경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인구 대비해서 어떤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순위와 살기 좋은 도시 순위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본문 153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했을 때 어떤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연 환경이 아름다워야 살기 좋은 도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도시는 그래도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많아야지 그게 살기 좋은 도시지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세요. 대체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만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문화가 개성있고 여유롭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의료와 복지, 교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을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이 공통점들을 쫙 뽑아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 자, 여러분 요거를 잘 봐두세요.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어떨 때 우리가 삶의 질이 높다고 한다? 환경이 깨끗하고 여유롭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 행정시설 같은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삶의 질이 높다 할 때 살기 좋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선 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살기 좋은 도시는 단순히 도시의 경제력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그 도시의 경제 순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도시이냐랑 그 도시의 다시 쓸게요. 살기 좋은 도시 순위는 어떻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거랑 얼마나 살기가 좋은가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활동 가서요. 그 전 세계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아까 막대 그래프 오른쪽에 있었던 도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멜버른이에요. 인구가 약 450만 명인데 의료 도시 기반 시설들 많고 공원과 녹지 공간이 있어서 시민들의 생활이 풍요롭다. 오른쪽에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흔히 모차르트의 도시라고 하면 빈 생각하죠. 음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이 배출된 나라이자 도시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오페라 하우스 같은 문화시설이 굉장히 잘 발달하였고
범죄 발생률이 낮아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리 도시의 경제 순위가 높다고 해도 뭐 하루 걸러 하루씩 막 살인, 뭐 혹은 뭐 강간 이런 범죄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범죄 발생률도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 다 볼게요.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여기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적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가 약 60만 명이래요. 굉장히 그 땅에 비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점, 사회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그 다음 라 보세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헬싱키 농업을 장려하면서 도시와 자연이 공존되어 있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 2, 3, 4 가나다라를 봤을 때 공통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우선 뭐 의료라든지 행정 같은 도시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 지금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녹지가 굉장히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막 빽빽하게 건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막 건물 속에서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는, 그다음에 범죄 발생률이 낮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살기 좋은 도시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4쪽 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 저런 도시들은 처음부터 그냥 좋은 도시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줄부터 보십시오. 오늘날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들도 처음부터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었다. 과거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많은 도시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의 채터누가예요. 여기는 인근 공장에서 날아온 오염 물질 때문에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대기 오염 물질 줄이고, 그래서 강도 살려내고 차량도 줄이고 배기가스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기버스 운행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환경이 깨끗해졌다라는 얘기고요. 밑에 자료 2는 브라질의 쿠리치바예요. 여기는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환경 파괴나 교통 체증 등으로 이제 위기가 왔었는데, 일단 차량을 줄여야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시민이 걷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 즉 도로에 차들이 우선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교통정책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자동차를 적게 이용하니까 환경이 더 나아지겠죠. 그 다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서 매염을 절감시키는 이런 버스를 이용을 했더니 도시가 많이 깨끗해졌다, 살기 좋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155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선생님이 퀴즈 폼으로 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56쪽 내용 보면서 우리 8단원 선생님이랑 같이 동영상 들으면서 봤던 얘기들 복습 겸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곳을 도시라고 했나요? 일정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서 거주하는 공간을 도시라고 했습니다. 도시의 특징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 말은 뭐다? 인구가 굉장히 빽빽하다. 그래서 토지를 널널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집약적으로 토지 이용을 한다 했습니다. 이런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인데요. 도시 내부에서는 세 개로 나눠져 있네요. 뭐랑 부도심이랑 주변 지역. 여러분 이번에 들어갈 말은 도심입니다. 도심. 도심이 바로 도시의 중심부고요. 그 중심에 있는 업무 지역. 뭐라 한다 했죠? 중심 업무 지역 CBD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도심이에요. 부도심은 주변 지역 중에서도 뭐가 편리한 곳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형성이 되고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곳이 바로 부도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공장 같은 곳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 기능, 공장 기능, 공장 같은 곳들이 들어선다 했어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도시 내부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는 현상. 이거를 뭐라 하냐면 지역 분화, 나누어지니까 나눌 분이라는 한자를 써서 지역 분화예요. 이렇게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집값 때문이죠. 결국 접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높다? 집값이 비싸다. 우리 요거를 고칠게요. 땅값이라고 합시다. 땅값. 땅값이 비싼 곳에 대체로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주거 기능이나 공업 기능을 하는 곳이 들어섭니다. 내려가서 도시화 과정에 따라서 우리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선진국은 그 도시화 이 S자형 그래프 기억나나요? 서서히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다면 개발도상국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다? 훨씬 더 가파르게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도 각각이에요. 도시 문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살면서 땅값이 비싸지거나 혹은 너무 예전부터 한 100년도 더 전부터 이제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설들이 너무 낡았다든지 사람들이 이제 외곽 지역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나서 역도시화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난 그 자리에 슬럼이 형성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고 개발도상국은 과도하게 급하게 팍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그래서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불량 주택,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사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했던 거 살기 좋은 도시 보세요. 살기 좋은 도시 우리 어떤 도시라고 했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의 공통점들을 보면 환경이 쾌적하고 인구가 너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안전해야 돼요. 범죄율이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사고력 키우기 1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이 뭐냐? 도심에는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모여서 CBD를 형성하고 주변 지역에는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이 분포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바로 땅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심과 주변 지역의 땅값이 다르기 때문인데 땅값은 뭐 때문에 다르다?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땅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으면 땅값이 비싸지는. 여러분 도심과 주변 지역 중에 땅값이 더 비싼 곳은 어디죠? 도심이죠. 도심이 바로 땅값이 더 비싼 지역. 그래서 어떤 기능? 상업 기능. 이런 CBD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곳이 바로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싼 땅값이 비싼 도심에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공장은 지을 수 감당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곽으로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주변 지역의 주거 기능과 공업 지역이 분포하게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도시화 과정의 차이점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스위스 보세요. 1870년대 즉 19세기 후반부터 천천히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천천히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오늘날 어떤 단계? 오늘날 이미 종착 단계죠. 적을까요? 선진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도시화가 서서히 현재는 어떤 단계? 종착 단계.
근데 그에 반해 개발도상국은 어떻다?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보세요. 1970년부터. 그러니까 도시화가 어떻게?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아직도 이 가속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개발도상국은 20세기 중반 혹은 후반부터 급격하게 도시화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어떤 단계냐면 가속화 단계. 계속해서 도시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씨를 쌤이 좀 많이 날렸었는데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해서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3번이요. 우리 오늘 한 거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환경이 제일 깨끗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범죄 발생률이 낮았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기반 시설이 제일 잘 갖추어져 있어야 돼,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등등등. 이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156조까지 해서 우리 8단원 도시의 내용을 마무리했는데요. 8단원 내용은 동영상으로 수업했지만 우리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이랑 다시 교과서로 복습을 하지 않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이미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진행했지만 시험에는 그대로 문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내주는 퀴즈 폼 절대로 대충 풀지 마세요. 퀴즈 선생님이 폼으로 내주는 거에서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꼭 복습하면서 문제 성실하게 풀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그 기한 안에 과제를 잘 제출했는지를 보고 출석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게 수행평가 점수에 들어간다고 선생님이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안 한 거라도 아직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늦게라도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오늘 것도 영상 보고 과제 제출 꼭 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 태풍 부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